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아니면 무언가가 갖춰지고 나서, 어딘가가 나아지고 나서, 누군가가 알아줘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식이 잘 되면, 몸이 좀 나아지면, 돈이 좀 생기면, 그 나중을 기다리며 오늘을 미뤄온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나중이 왔을 때 정말 행복해지셨습니까?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된 길버트는 평생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 미래가 왔을 때 예상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고요. 좋은 일이 생겨도 원하던 것을 얻어도 기쁨은 생각보다 짧게 끝나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행복 예측의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행복해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행복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남은 노후를 가장 빠르게 행복하게 바꾸는 7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8배 강인순 어르신은 작년 이맘때까지 아침마다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다 틀렸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돈도 넉넉하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소리만 합니다. 그 말이 입에 붙어버린 것처럼 아침마다 나왔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한숨이 먼저 나왔고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뭘 위해 먹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무기력함이 하루를 덮었고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됐고 한 달이 쌓여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딱 30초. 바람이 들어오면 그 바람을 잠깐 맞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30초가 이분의 하루를 바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이 뭘 바꾸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그 30초가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시작하는 방법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첫 번째, 아침에 첫 10분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냐고요? 아침에 첫 10분이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라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가 그 이후의 모든 경험을 물들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흰 천에 물을 들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파란 물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떤 물을 부어도 파란 기운이 남습니다. 빨간 물을 부어도 노란 물을 부어도 처음 파란 물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침이 꼭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을 시작하면 그날 하루 내내 걱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픈 몸을 살피고 통장 잔액을 떠올리고 자식 걱정을 꺼내면 하루 전체가 그 색으로 물듭니다. 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작은 기쁨 하나를 경험하면 그날 하루 내내 그 기쁨의 기운이 흐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 2000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의 심리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첫 10분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잠깐 미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뉴스를 보고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누군가의 소식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속에는 대부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 경제 불안, 정치 갈등, 그것들이 아침 첫 번째로 뇌에 들어오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조용히 떠올리는 것. 그 10분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노후를 바꿉니다. 인순 어르신이 창문을 여는 그 30초처럼 여러분의 아침에도 그 작은 의식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내일 아침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여는 것.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 딱 30분 몸을 움직이십시오. 헬스장이 아닙니다. 러닝머신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입니다. 천천히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쉬고 싶으면 쉬면서 그냥 걷는 것입니다. 봄에는 싱그러운 봄바람을 느끼고 가을엔 분위기 있는 단풍에 취해도 보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은 돈이 들지 않고 무한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행복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에 들어가느냐고요. 걸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주는 물질입니다. 약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이 아닙니다. 걸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집에서 오래 쓰지 않은 시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동안 멈춰있던 시계를 태엽을 감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몸도 꼭 이렇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서서히 멈추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서 70대 어르신 중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를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 발생률이 30% 이상 낮고 수면의 질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도 아닙니다. 신발 한 켤레면 됩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73살의 문옥순 어르신은 2년 전부터 매일 아침 8시에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무릎이 좀 아픈 날은 천천히 걷습니다. 딱 하나만 지킵니다. 빠지지 않는 것. 이분이 걷기를 시작한 이유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잠이 안 와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잠이 잘 오기 시작했고 3달이 지나자 밥맛이 돌아왔고 6달이 지나자 아침이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은 걷다가 이웃 어르신을 만나면 같이 한 바퀴를 더 돕니다. 걷기가 운동이 되고 이웃이 되고 하루의 리듬이 됐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매일 걸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절에 가장 많이 걷고 가장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하루가 움직입니다. 그 변화가 신발 한 켤레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십니까? 딱 30분만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십시오. 그 30분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끝낼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국이 따뜻했다. 창밖에 새가 울었다.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왜 행복을 바꾸냐고요? 심리학에서 감사일기의 효과는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평생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행복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딱 하나를 꼽았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떤 약보다 강력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하얀 천에 검은 점이 하나 있으면 우리 눈은 하얀 부분이 아니라 그 검은 점으로 먼저 갑니다. 좋은 일 10가지와 나쁜 일 1가지가 있으면 뇌는 그 나쁜 일 하나를 10배 더 크게 기억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본능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게 됩니다. 감사일기는 그 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매일 좋은 것을 찾는 연습을 하면 뇌가 점점 좋은 것에 더 주목하도록 바뀝니다. 안경 렌즈를 바꾸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5세 박순애 어르신은 1년 전부터 자기 전에 작은 공책에 3가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감사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펜을 놓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찾다 보니까 찾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바람이 시원했다. 오늘 다리가 멀쩡했다. 석 달이 지나자 이분은 하루 종일 감사할 것을 찾아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다가 꽃집 앞에서 발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 꽃이 예쁘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다고요. 오늘 저녁 감사 거리를 찾아야 하니까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하루가 아까워요. 아까운 하루.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그 3가지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열어줄 것입니다. 4번째, 비교의 눈을 끄십시오. 이것이 말은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6가지를 다 해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가장 강력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남과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내가 혼자 먹을 때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갈비찜을 먹고 있으면 갑자기 내 된장찌개가 초라해 보입니다. 된장찌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맛을 바꾼 것입니다. 노후도 꼭 이렇습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옆집이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자식이 뭘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집니다. 그것은 내 삶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렌즈가 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결핍이 아니라 비교다.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과 견주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뇌가 비교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집단으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알아채고 내려놓는 것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비교를 끊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숫자를 세지 않는 것입니다. 집이 몇 채, 자식이 어느 직급, 용돈은 얼마. 그 숫자 대신 저 사람의 표정이 밝은가, 저 사람이 오늘 편안해 보이는가,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76의 조말순 어르신은 동창 모임에 갈 때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뭘 사줬다 하고, 누구는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 하고, 그 이야기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따라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그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하며 내 삶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숫자를 세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오늘 웃고 있구나, 저 사람이 오늘 밥을 맛있게 먹고 있구나, 그것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창밖 노을이 보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 노을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비교를 끊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을이 보이고 바람이 느껴지고 내 삶의 색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번째, 용서 하나를 끝내십시오. 이것이 왜 행복을 빠르게 바꾸는 방법에 들어가느냐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살아오면서 원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운한 남편, 야속한 자식, 배신한 친구, 억울했던 세월. 그것들을 마음 한켠에 꼭꼭 눌러두고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꺼내면 아프니까 덮어뒀고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눌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몸으로 갑니다.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신체화라고 부릅니다.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냄비에 뚜껑을 닫고 계속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뚜껑이 튀어오릅니다.
억누른 감정도 꼭 이렇습니다. 꾹꾹 눌러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몸의 통증으로, 까닭 없는 눈물로, 갑작스러운 분노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도 용서가 노년기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오래 품을수록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면 용서를 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던진 불씨를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다. 불씨를 던진 사람은 이미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를 지금도 내가 안고 있습니다. 누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불씨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더 이상 내가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79의 이점내 어르신은 30년 넘게 품어온 원망을 어느 겨울 새벽에 내려놨다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혼자 부엌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도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겠다. 저 사람도 그렇게 배웠겠다.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당했겠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고 한참을 울고 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 눈물을 다 흘리고 나서야 진짜 잠이 왔어요. 오늘 밤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짐을 나는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인가?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6번째, 관계를 줄이되 깊게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은 것보다 깊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의 삶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추적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말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였습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얕은 관계의 수십 명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행복과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넓게 많이 뿌리면 싹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물도 거름도 나눠지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크지 못합니다. 반면 한 곳에 집중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그 한 그루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인간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7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뺄셈이 필요합니다. 의무로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마음이 무거워지는 자리, 그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 한두 명에게 쓰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72살의 신명이 어르신은 예전에 모임이 1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계모임, 동창모임, 아파트 부녀회, 교회 소모임. 그 모임들을 다 다니느라 정작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피곤했고 집에 돌아오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해 전에 모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전화가 줄었고 불러주는 곳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50년 지기 친구 한 명과 매주 화요일에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그 화요일이 이분에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됐습니다. 그 친구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꺼내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울어도 괜찮고 웃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만나는 것보다 제대로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관계의 숫자를 줄이면 관계의 깊이가 늘어납니다. 그 깊이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7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나를 위한 의식 하나를 만드십시오. 의식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좋아하는 카페에 가는 것, 매일 저녁 라디오를 듣는 것, 매달 첫 번째 주에 혼자 영화를 보는 것,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 혼자 이야기를 꺼는 것. 그것이 의식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을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다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옆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요. 왜냐고요? 내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운전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의식을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돌봄의 방식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에서 자기 존중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신체 건강 모두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남도 아낄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잘 삽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4살의 박영숙 어르신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미용실에 갑니다. 아주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 미용실이 이분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미용사 언니와 이야기도 나누고 모처럼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오래 바라보는 시간이라고요. 평소에는 거울을 잘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용실에서는 자연스럽게 오래 보게 됩니다. 거울 속에서 내 눈을 보면 나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위한 의식. 그것이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인사입니다. 오늘 그 의식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의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첫 10분을 바꾸십시오.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열거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루에 30분 걷으십시오. 신발 한 켤레면 됩니다. 걸으면 몸이 행복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작은 공책 하나면 됩니다. 뇌의 습관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넷째, 비교의 눈을 끄십시오. 숫자 대신 표정을 보십시오. 비교를 끊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다섯째, 용서 하나를 끝내십시오. 그 불씨를 내려놓는 순간 몸이 가벼워집니다. 여섯째, 관계를 줄이되 깊게 하십시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전부입니다. 일곱째, 나를 위한 의식 하나를 만드십시오. 그 의식이 내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전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그 하나가 내일의 하나와 합쳐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노후를 바꿉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긴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절을 버텨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수없이 뒤로 미루셨습니다. 새벽에 혼자 눈물을 삼킨 날이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밥을 차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의 몸에, 손에, 눈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새김들이 훈장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더 이상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창문 하나를 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동네 한 바퀴로 충분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은 것으로도 충분함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댄 길버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거울 속의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잘 살아줘서 고마워. 충분히 잘해왔어. 이제는 내 차례야.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바꾸고 오늘 하루가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혹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작은 변화가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첫 번째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노년층은 단 29.9%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105세까지 사신 김형석 철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년이 더 축복인 진짜 이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금순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 금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리고 밥상에 사람이 있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잘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금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며느리 눈치에 부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 순서를 맞출 때도, 손자들 훈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인데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금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금순 씨는 착한 엄마였고,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말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순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순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조심스럽고 수척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금순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 금순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적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저 얼굴이 진짜 순이 얼굴이구나.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진짜 내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금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말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금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는 날이면 금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금순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 요즘 잘 살거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순이를 마트 앞에서 만났던 그날, 금순 씨가 본 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순 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더 축복인지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최봉남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45년을 남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봉남 씨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늘 외로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45년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 봉남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는 나물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침이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은 것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나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나는 조용한 것이 좋은가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가? 나는 국을 좋아하는가 나물을 좋아하는가?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50년 가까이 남의 리듬에 맞춰 사신 분이라면 이제 내 리듬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이 자유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말숙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둘을 봐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소한 다툼을 해도 눈에 보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서서히 닳습니다.
윤말숙 씨는 결국 분가를 결심했고 지금은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조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윤말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 때는 딸이랑 매일 봤는데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요. 같이 사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반면 거리가 생기면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워집니다.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깊은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소음이 없어야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순예 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누군가가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소음이 없어지자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뜨개질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댈 시간이 없었는데 문득 실과 바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뜨개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코를 하나씩 떠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달 뒤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자가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임순례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틈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박옥희 씨, 올해 74살입니다. 이분은 자녀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는 집이어서 덩달아 늦게 잤습니다. 손자들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니 짜고 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을 해야 해서 아침에 손자 등교 준비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 아침 운동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시간을 고정한 것이었습니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밥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짠 것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좋아하는 나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해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달리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옥희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노화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서 수면과 식사와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세 가지를 내 손으로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씨, 올해 71살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놀랍게도 가장 외로웠던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명절 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았던 날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날들.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한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드디어 나랑 친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한 건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홀로 강진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돌보고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이금순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금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마트 앞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는 거리가 생겨야 더 깊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가 매일 보는 관계보다 더 따뜻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노년의 힘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요즘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좋고, 라디오 듣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나 자신의 단서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 요즘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더 반갑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혼자 밥을 차렸을 때, 처음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처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섦과 쓸쓸함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최봉남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임순례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뜨개질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옥희 씨는 강릉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아침 걷습니다. 한미숙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오늘도 혼자 밥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오래 뒤로 물러서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